자, 주말 인터뷰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냥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될 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산업 경쟁력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어느 누구도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도 보상인데 네.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일이라고 처음 저는 벌어졌죠. 생각해요. 네. 일단 제가 노동계를 좀 취재를 해봐도 네. 노동계는 보통 노동자 편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노조는 노동계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도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네. 그러면 노동자들은 보통 연대 같은 걸 중시하고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협력업체 얘기하는데 삼성노조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해요. 네. 그리고 삼성노조만 하더라도 DS 노조, 반도체 쪽 노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DS 나머지 왜 노조? DX에서는 또 이게 또 다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또 이게 되게 특수해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대한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이 어떤 그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낯설고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호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노사협상을 하는 방법이 서로 좀 부족한 네.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물론 노사 문제는 노사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 문제는 맞는데 네. 우리가 이런저런 논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준이라는 게 정답은 아니고 기준이 있고 그 상황의 특수성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경제학적 기준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논의를 이어가는 그렇죠. 게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연봉 협상만 하더라도 네. 물가 상승률 이상은 해줘야죠. 이런 기준이라도 있잖아요. 최소한 기준은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 인정하잖아. 서로 인정하잖아. 사회적으로도 인정하고. 이 정도 인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서 예.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저는 전공이 노동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립대에 조인하기 전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근무한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 정책이라든지 뭐 법인세 이런 데서 연구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전공이 이제 노동경제학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노동조합의 이슈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삼성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파급 효과가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안민 포럼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했던 그날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제 발표했던 내용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노동 경제 전공이시라 그러니까 그 적임자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그 사람의 얘기가 이 사람 얘기가 맞다, 이 사람 말이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그 뷰를 말씀을 주시면 네.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고 네. 그리고서 우리가 한번 이런저런 이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과연 경제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는데요. 전적으로 저희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배기가 사실은 두 가지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의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OPI라고 부르는 성과급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납득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성과급 지급할 때도 개인 연봉의 50% 상한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상한을 두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달라는 요구하면서 영업이익 그 성과급 베이스를 영업이익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이것을 10% 해달라. 이제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 경영 성과급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가 제가 볼 때는 사측과 노측 간의 견해 차이가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바라볼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 성과급이 무엇인가? 네. 경영 성과급이 무엇인가? 네. 이제 지금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성과급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OPI라는 걸 어떻게 잡고 있냐면 EVA라는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EVA는 Economic Value Added라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올해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20%까지 성과급 지원으로 사용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목표 얘기예요. 그러면 EVA가 뭐냐면 사실은 초과이익이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초과이익이 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막 열심히 매출을 하고 해서 이제 이익을 얻었어요. 네. 근데 얻었는데 초과이익이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네. 예. 그 이익보다 넘는 이익,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레스토랑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어느 한식집을 운영하시는 레스토랑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뭐 이자 비용, 그다음에 뭐 임대료, 세금 다 내고 나면 순수익이 남잖아요. 네. 예.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일식당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일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난 다음에 순수익이 1,500만 원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때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은 얼마냐면 500만 원입니다. 내가 한식을 계속했다면은 1,000만 원인데 네. 그 돈을 한식에 쓰지 않고 일식에 썼기 때문에 벌어들였던 초과이익이 네. 일식은 1,500만 원 벌었는데 한식에서도 1,000만 원 어차피 벌었을 거니까 네. 500만 원이 초과이익이다. 네. 예, 예.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게 이 사례에서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라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운영했다면 벌었을 이익이 얼마냐? 그걸 어떻게 그거 알아?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이건 사실은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불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왜 그러면은 기준을 갖고 있냐? 네. 사실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성과급이라는 개념을 인센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영업 활동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인건비는 다 지급했어요 이미 네. 고용 계약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100%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서 벌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열심히 일하게끔 이제 성과급을 준다. 당신이 우리가 요구한 이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그 이상 발성을 하면 성과급을 드릴게요라고 해서 뭔가 근로자의 근로 유인을 이끌어내는 네.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고용한 거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으면 당신들을 고용 안 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고용했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고용해서 우리가 얻은 초과 이익이 이만큼이니까 그건 당신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측의 이게 이해. 사측의 입장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노측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노측의 입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아마 매출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330조 정도 됐다는 걸로 들었고 영업이익이 한 53조쯤 됐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만 300조가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주가가요 5만 원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5배 됐거든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년도 연봉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한 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렇게 연봉 계약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이렇게까지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성과가 크게 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번 과정에서 그럼 우리도 기여한 게 충분히 있지 않냐? 네. 그럼 우리가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게 아. 삼성전자 노조의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견해의 차이가 네, 기여와 인센티브의 차이로 나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제 생각이에요. 네. 이걸 성과급을 통해서 우리가 연봉 협상을 잘못했다 작년에 우리가 정당하게 연봉을 받으려면 이만큼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성과급을 사후 정산 개념으로 인건비의 사후 정산으로 요구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인건비 기여기 때문에 노 측에서는 사후 정산 해달라. 그렇죠. 기여만큼. 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노동자 쪽 입장이 약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 양 당사자가 미래를 예상을 잘못해서 계약을 한 것이니 네. 이거에 대해서 그 계약을 한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 원래 내가 더 받았어야 되는데 더 많은 액수에다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적은 액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적게 사인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달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걸 이거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건비 다 줬잖아요. 네. 계약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더 달라고 하지? 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 한계 생산 가치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근로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그 근로자를 고용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내가 이만큼의 수입을 얻는 건데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계 생산에다가 재화의 가격을 곱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장님이 누군가를 고용을 했어요. 네. 이 사람 때문에 생산량이 한 100개쯤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화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 늘었냐? 그러면 100 곱하기 1,000에서 10만 원이 10만 원, 늘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 생산의 가치거든요. 그 한계 생산의 가치가 그 이 사람이 원래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을 10명이 있다가 네. 11명을 고용하면은 추가로 1명이 늘어났으니까 네, 한 맞습니다. 명만큼 늘어난 생산성. 아, 네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추가로 고용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 네. 사람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있을 거고, 네. 고용하려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임금 비교해서 수입이 높으면 고용을 할 거고, 임금이 높으면 고용을 안 하겠죠. 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계 생산의 가치가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의 수입에 기여한 가치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사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진 것은 이제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면서부터 네.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 그 기술은 원래부터 있었던 기술이었고 이제 조금 허들이 있지만 넘긴 했어요. 네. 그러면 생산 기술에 드라마틱한 발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근로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또 생산성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이 한계 생산의 가치가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한계 생산의 가치가 늘었거든요. 늘었던 거는 노동자의 한계 생산이 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격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가격이 작년 대비 뭐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올랐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의 가치가 작년 대비 3배가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네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너의 수입이 3배 올랐어. 그러면 나의 기여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기여의 개념이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공감이 가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을 했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 좀 줘라 하는 거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꼭 노동자를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겠지만 채권자가 있고 주주가 있을 때 네. 채권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금리를 뭐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받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주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못 먹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이 채권과 주식의 어떤 계약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업사이드를 요구하는 게 원래 노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서 지금 그 영업이익의 몇 %를 지금 성과급으로 요구할 때 이걸 네.
어떻게 하면 그 논거가 뭘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네.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메모리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노동자 한계 생산의 가치도 절반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노조에서 임금을 반납할 거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계약상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번에 성과급을 요구할 때 네. 그 한계 생산의 가치가 증가한 만큼이 이게 사실은 협상이 어찌 보면은 상한선이 돼야 되고요. 아. 그거보다 더 높이 요구하면 이거 과도한 요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이론적으로 확실히 존재를 하고 어떤 네.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진짜 합리적으로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이라는 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러면 지금 가격이 3배 올랐기 때문에 개수 곱하기 가격에서 그 한계 생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한 3배 정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걸 기준으로 네. 지금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삼성 노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성과급은 어느 정도로 좀 계산이 되세요? 물론 되게 복잡하겠지만 네네. 그게 단순하게 좀 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올해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예상되는 인건비가 한 총 10조쯤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0조는 이제 결국은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이 되거든요. 네. 이제 노동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3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3배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3을 곱하면 30조. 예, 노동자의 한계 생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30조가 노동자의 기여라고 하면 그럼 10조만큼 인건비를 받았고 그러면 20조를 성과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이론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은 안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계 생산 가치라는 걸 적용할 때는 떨어질 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인의 기여에 대해서 받아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떨어진 경우에 임금을 그러면 반납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한인데 그거보다 높아지는 거는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를 하면 그거보다는 성과급을 좀 낮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게 특수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메모리 산업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위로는 열려 있는데 밑으로는 막혀 있는 게 아무래도 노동 임금 체계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다. 뭐 연봉 이랬는데 깎아놓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산업의 특성상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꼭 이론적 상한선이라는 게 이론적 상한선이라는 말씀은 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되게 크다고 하면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 소득이 뚝 떨어지는 거 바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평탄화하고 평준화할 필요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럼 배는 아프지만 축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의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 노조도 그 중에 내가 기여한 부분 이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또는 말 그대로 매번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로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당첨이 안 되면 내가 산 로또 가격만큼 포기하면 되지만 얘는 그렇지 않고 밑으로 언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하방도 열려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평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사실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화가 과연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게 계속 항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 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나도 기꺼이 투자하겠다 네. 얘기하고 사측에서도 이렇게 인건비를 지금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일부를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이 투자하고
미래에서 그럼 투자가 또 이루어져서 성과가 또 나오면 그 성과를 또 앞으로 또 우리 노조와 근로자가 어떻게 나누겠다라는 그런 좀 청사진도 있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좀 안타깝다라는 근데 생각이 안 듭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이 정도가 초과이익이기 때문에 그 초과이익의 20%를 여러분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기준을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아니 그게 뭔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이 잡은 이만큼의 20%라고 하는 그 큰 이 기준이 뭔데라고 하는 게 공개되지 않으면 아예 얘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성과급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EVA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걸 뭐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좀 이해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도대체 그럼 그게 뭐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뭐냐? 근거가 뭐냐? 얘기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이견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성과급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회사가 이익을 냈으면 그중에 일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편하잖아요. 가장 좀 분명하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EV라는 개념은 좀 접고 다른 개념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또 영업이익이 돼야 되냐? 거긴 또 반대예요. 자,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영업이익 이만큼 더 늘었어요. 근데 네. 그걸 이제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 우리도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배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이익을 사실은 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해도 미래에 언젠가 투자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재원이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세다 납부한 이후에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주주들은 배당을 뭘로 받냐면 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노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금 성과급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베이스를 맞추려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 비용 다 처리하고 국가에 세금 납부하고 그리고 남은 재원이 있을 텐데 네. 이걸 가지고 사실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 배당과 성과급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배당은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근데 세무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성과급은 근데 인건비로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가 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 노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성과급을 줌으로써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냐.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건 어때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이슈가 이제 주주로까지 얘기가 번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른바 그 자녀이익에 대한 권리가 네. 누구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주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이익이 남았으면 인건비 다 주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의 몫인데 라는 주장을 주주 쪽에서는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 가치에 대한 권리와 이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 어쨌든 이해 충돌이잖아요. 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주가 책임을 지잖아요. 주주는 손해가 났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물론 네. 유한 책임이긴 하지만, 근데 노동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따라서 사실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경제학적으로 당연히 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테이크했기 때문에 테이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네. 네,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뭐 계속 전망을 하기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30만 원에서 35만 원 된다 하고 계속 당분간 뭐 어떤 분은 뭐 피크아웃 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이제 증가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노조에서는 우리가 떨어질 걸 왜 지금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그렇게 항변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노조가 그렇게 성과급의 일부를 무조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논란의 범위가 사실 넓긴 넓습니다. 네. 이게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꼭 그 주주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협력업체도 있고 지역사회도 맞아요. 있고 네. 이게 점점 논의의 범위가 이제 국가도 있어요, 확대되고 국가도. 국가는 법인세 받아가니까 아, 그래. 논의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그 회사만의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가 파업할 때는
그냥 현대차 노조 욕하거나 아니면 사측 욕하거나 이제 그러고서 거기는 영업이익의 30% 요구합니다. 물론 주는 경우가 없는데 네. 그건 단연 간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지금 삼성전자 이슈는 이렇게 많이 크게 번지고 있는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일단 임직원 숫자도 되게 많고, 그리고 협력업체 숫자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국가대표를 해도 이 정도까지 성과를 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그럼 이 성과가 과연 삼성전자만의 성과야? 나도 기여한 거 있지 않아? 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사실 소비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샀잖아요. 나도 나도 받을래. 나도 받을래.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이제 보통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거래를 하는 이유는 파는 사람도 이익이 되고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되니까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갖다가 경제학으로는 교육으로부터의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있으니까 계약이 된 거고 다 지금까지는 불법이 없었어요. 합법적으로 다 계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걸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AI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성장할 거라고 사실 작년만 해도 크게 많이 예측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급은 한정적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에 이런 굉장히 좋은 운이 발생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로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누가 로또 달성되면 사실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가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전화하잖아요. 네. 이제 사실 그런 현상인 건데 그 사람이 꼭 그걸 다 들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 그런 의미는 없는데 대신에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기를 바라죠.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선의를 이제 요구한다는 표기는 그렇고 기대하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삼성전자와 사측과 노조들도 사실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사실은 해주면 감사한 건데 네. 이걸 막 당연히 우리 거인 것처럼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노동자에도 해당이 됩니까? 아, 그럼요. 해당이 되죠. 아.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만들어낸 성과잖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는 게 네. 예를 들어 협력업체나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것과 네.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래도 좀 같이 한 게 있고 네. 협력업체도 하긴 했지만 뭔가 느낌적으로는 약간 이게 한 클릭씩 옆으로 가잖아요. 네네. 네네. 그럼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안 해줘도 별 수 없다라는 건데.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요. 예, 예. 사실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회사가 안 해줘도 돼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대로 노동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 이제 또 그렇지만 또 우리는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현재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쟁의 행위를 통해서 재협상을 하게끔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론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어찌 보면은 좀 지지를 못 받고 있는데 네. 이유가 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도대체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앞서 사측에서 그 초과이익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뭐 않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않는 것처럼 그러면 노동자들은 왜 15%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10% 받으니까 우리는 하이닉스보다 많이 받아야 되니까 1등이니까 우리는 1등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20% 요구했었다고 해요. 네네. 15%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기업 문화가 있고 경영자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경영자가 그렇게 결정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우리가 15%를 요구하는 게 왜 정당한 거고 네.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깊이 준비가 돼 있거나 그런 느낌은 좀 제가 못 받았습니다. 되게 만약에 처음부터 영업이익 아니라 순이익을 기반해서 15%라고 한다면 15%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될지언정 적어도 그 아니죠. 법인세 낮아진 것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 다 떨구고 우리와 나눕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듣는데 노조 쪽에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처음 한 건 아닙니다. 2014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아무도 기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노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도 노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 이제 영업이익이 갑자기 막 팍팍 늘어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이 50몇 조라 그러고 네. 연간 하면 300조가 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네. 근데 성과급 기준을 노조가 지금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데 노조가 우리를 대표해서 뭔가 협상을 새롭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사실은 이게 크게 갑자기 가입자 수가 회원 수가 늘어난 건데 지금 노조에서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처럼 뭐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노조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조위원장 분도 이분도 노동운동을 하신 분도 아닐 거잖아요. 네. 네. 아마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뭐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제시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야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노동자의 연대를 이렇게 산별노조까지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DS하고 DX가 갈등을 빚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그 반도체와 비반도체, 삼성전자와 삼성후자 이 사이의 갈등 때문에 DX 쪽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한다거나 아니면 동행노조 차원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쪽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업부별로 그럴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사업부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노조가 아예 파트별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너는 많이 받고 얘는 조금 받고 뭐 얘는 얘대로 많이 받는 거 싸우고 얘네는 조금 받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결국 이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이제 그 OPI 결정할 때 부문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부문별로 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DX 부분은 거의 지금 이익이 나지 않고 있고 MX 쪽도 아마 모바일 쪽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DS 부분만 크게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왜 부문별로 하냐? 합쳐서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걸 사측에서는 얘를 진짜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 부문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초과 이익을 내면 더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의 아무튼 성과급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노조에서도 사실은 DS 부문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연대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구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렇게만 얘기하고 우리가 이 성과급을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이걸 노조원들끼리 어떻게 배분하겠다, 나누겠다 그 얘기를 사실은 공개적으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DX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고 그 메모리 부분에서 되게 안 좋을 때 그때 또 가전이나 이쪽에서 또 되게 좋아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끌고 나간 적도 있었잖아요. 모바일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DX 부분이나 MX 부분에서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죠. 사실 기여라고 하는 개념은 미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가 기여인 거고요. 인센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주는 거. 완전 개념이 달라 보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이만큼 하이닉스보다 더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안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이닉스로 옮긴다. 그렇죠.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조 입장에서도 물론 그 기여의 개념으로 지금 성과급을 바라보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은 우리의 동료가 떠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센을 이만큼 줘야 됩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이것도 있는 맞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네, 거예요. 함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기업의 사장님 입장에서 네. 내가 고용한 근로자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근로자예요. 그래서 딴 데로 옮길 것 같아요. 네. 그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센 줘야죠. 더 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건 누가 고민할 거냐? 회사가 고민할 문제예요. 경영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경영자 입장에서 만약에 진짜로 15%안 주면 네. 다 떠날 것 같고 인재들이 핵심 인재들이요. 네. 뭐 연구 개발하고 하는 인재들이 그러면 줘야죠.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안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이 잘된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건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인센티브 문제는 노조에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급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구의 몫이냐? 사장님의 몫인 거고 그 책임도 오로지 사장님이 져야죠. 인재 관리와 관련한 그러네.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인재 관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 뭐 반도체 쪽이 뭐 니네 뭐 했다고 몇 억씩 받아가냐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뭐 빅테크에서는 뭐 수십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그 현상과 어떤 사람은 뭐 수백억을 받아가고 뭐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요런 현상과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약간 좀 집단적인 성격이 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 계세요? 그 우리나라가 조금 좀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약간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GDP에서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높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네.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 난리를 피우는 게 결국 미국 제조업 부활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잖아요. 네. 뭐 TSMC는 대만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대량 그러니까 대규모 제조업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이 작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원이 네. 작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한다면. 네. 그러면 개인의 성과에 연동해서 성과급을 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성과급을 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미국의 CEO들은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잖아요. 네.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박찬호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지만 박찬호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어찌 보면 좀 역대 먹튀를 뽑히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저도 팬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돼요. 메이저리그 보면 자유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퍼포먼스가 뚝뚝 떨어지는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예. 있죠.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데도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바보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네.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자유계약이 슈퍼스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마이너리그를 거치고 메이저리그가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무수한 경쟁을 뚫고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오잖아요. 거기서도 또 아주 잘해야지 자유계약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토너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네가 최고가 되면 엄청난 보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계약 선수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는 이유는 그 선수에게 많은 퍼포먼스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니고 수많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들, 리그와 아니면 야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네. 네가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저만큼 받을 수 있어. 라는 시스템을 메시지를 유지하는 비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 선수 연봉이 되게 낮잖아요. 네네. 낮은데도 그걸 받고 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는 그 CEO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네가 CEO가 되면 이만큼 큰 연봉을 받으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이겨. 엄청난 성과를 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직원이 소수일 땐 돼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임직원 수가 12만, 13만 명이잖아요. 네. 어떻게 경쟁을 시키겠어요? 네.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나은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별적인 성과급을 준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그런 큰 대규모 제조업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업을 한다 그러면 금융업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는 우리가 매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얼마인지 같은 걸 하면 되지만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이제 생산 과정이 좀 길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은 팀 단위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개별 근로자의 성과가 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경영 성과급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전체 근로자들의 어떤 뭐 사기도 진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업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노동자들도 손해를 보고 회사도 손해를 보잖아요. 이렇게 양쪽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그 교수님 발표자를 보니까 힉스 패러독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아,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제 잉여가 100이 있다고 치면요. 이제 100을 어떻게 나눌까? 그러면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가 어떻게 나눌까? 이제 협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서로가 더 갖겠다고 요구할 거잖아요. 네. 이게 극단적으로 노조에서 우리가 90을 가질게. 그다음에 너희는 10만 가져. 근데 기업에서는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가 90을 가질 거고 너는 10만 가져. 그럼 당연히 협상이 안 되겠죠. 네. 예. 그럼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파업이 일어나요. 그럼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생산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기대했던 100만큼의 성과가 안 나고 예를 들어서 80 정도로 준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럼 우리 40씩 나눠 갖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노측과 사측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요구한 게 나한테 10 가져라 그랬는데 내가 40을 얻어왔어. 네. 내가 협상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면 예상을 하고 50, 50 나눠 가졌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뭐 실적이나 경영 재무 상태 이런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쟁사와의 관계, 경영 측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또 일부러 다 오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비밀이잖아요. 영업 비밀 때문에 네. 안 해요. 근데 이제 사측에 그 노측에서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래. 네. 이제 외부에서 발표된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한테 지급 여력이 이만큼 있잖아. 그러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기밀을 다 밝힐 수가 없으니까 네. 말을 못 하고. 근데 그 노측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어지면 파업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힉스 패러독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경영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영업 비밀이고. 네.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달라. 그다음에 그 EVA를 좀 기준을 바꿔달라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이번에 제가 뭐 알아보니까 좀 바꿀 의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이걸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노조에게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5% 성과급을 받아서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 받으면 45%, 48.5%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로소득세로 다 내야 돼요. 네. 아 물론 세금 내도 나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세금 내도. 네.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안 받고 미래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걸 퇴직연금에 좀 일부를 네네. 좀 넣어달라. 또는 이걸 이제 주식으로 받자. 네. 받게 해달라. 그다음에 주식으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보한 만큼 만약에 뭐 투자를 더 하면 그래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의 일부를 또 우리에 뭐 보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요새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RSU라든가 뭐 네네. PSU 같이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정부가 고민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RSU가 이제 그 주식을 받는 건데 이제 몇 년 동안 재직을 하면 주는 그렇죠.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을 받는 순간 얘를 정부에서 근로소득세를 과세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근데 이건 사실은 노조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네. 어찌 보면 노조가 얘기하는 건 이건 성과에 대한 배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당소득에 더 가깝습니다.
배당 소득.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주가 요구하는 배당 소득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배당 이거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 특별한 경영 성과급은 저는 좀 이걸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고 네.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배당 소득을 좀 분리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근데 이거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네. 배 아파요. 아니 그러지 못한 노동자들이 훨씬 많을 건데 네. 그거를 그렇게 거액을 받고 RSU로 받는다고 나는 근로소득세를 뭐 40% 45%를 내야 되는데 네네. 그분들은 그걸 분리과세해서 15.4%를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좀 사회적 배 아픔에 대한 배려는 뭐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동기억학에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업을 막으려면 둘 다 윈윈하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에서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이런 사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 나온 사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내가 받긴 하지만 내가 그때 주식을 받아서 바로 팔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변동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 그때 내가 팔았으면 그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과세는 내가 RSU를 받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더 오르면 나한테 유리하지만 떨어지면 손해인 거예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도 되게 부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딱 요걸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네. 이거를 이제 이연을 해서 준다라는 거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우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번 그게 아니라 네. 장기적인 회사의 실적에 연동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RSU 같은 형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 변동이 있다는 걸 전제로 주는 건데 그게 떨어지면은 캐시로 받는 게 낫지 않냐라 그래가지고 저는 세금 못 깎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경영 성과급을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를 노조에게 성과급으로 주게 되면 사실은 이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디 정부예요. 이게 정부에서는 거기에서 절반을 소득세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회사로부터 법인세는 법인세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도 근로자로부터 받습니다. 소득세 네. 받고. 네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단 말이에요. 네네. 한계세율이. 네. 그러니까 정부는 좋은 상황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노조에서 상생을 생각하지 않느냐? 네. 왜 주변 협력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지역 상권을 근데 이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음. 그럼 이렇게 낸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노조의 주장대로 45조를 만약에 성과급으로 주면 네. 절반인 한 20조를 세금으로 정부가 받습니다. 네. 정부의 1년 소득세가 100조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노조원들이 이번에 20조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당신들은 왜 남기냐고. 남에게 정부 말고 나누지 저희 않냐고 집에 삼성전자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게 해도 사실은 뭐 이분들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교수님 근데 그 파업에 대해서 그 파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산을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솔직히 현대차 노조분들은 이게 생산 라인이 멈추면은 그 다음에 다시 라인 돌려가지고 특근해가지고 이걸 또 생산을 또 메워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노조를 그렇게까지 뭐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측에서도 뭐 1,000억이 손실이 나라고 얘기하지만 파업이 끝나고 나면 주말에 나와서 또 일하시면서 그거 다 메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돌아가는 라인이라 한번 쓰면 이게 비용,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그럼 다들 걱정은 하는데 얼마나 좀 효과가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타격이 있을까를 있을까? 좀 추산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추산도 이렇게 딱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까지를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올해 어쨌든 1분기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54조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1분기에 54조니까 하루에 얼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총 18일 동안 파업을 하게 되면
딱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게 한 10조쯤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영업이익 손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 권순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그러면 저도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된대요. 네. 그러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 중에 있던 웨이퍼 다 폐기하고 그다음 재가동하려면 또 이제 테스트해야 되고 네. 이런 비용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런 것까지 가산했을 때 1일 그러면은 그러니까 18일에 영업 손실이 10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지금 갖고 있는 그 웨이퍼도 폐기하고 재가동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까지 감안하면 1일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이 네.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10조, 1조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고 이게 가져오게 되는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좀 보이지 않는 요인들까지도 한 5가지를 좀 분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또 공부한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반도체는 락인 효과라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HBM을 엔비디아의 작년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못했던 게 결국 테스트를 통과 못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도체를 수요하는 기업에서는 이 반도체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테스트도 하고 고민하고 한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그 반도체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도 새롭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대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번 어딘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는 것이 그 회사에서 유리한 거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고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 기업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반도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반도체 필요하고 급한데 일단은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찾아서 바로 그쪽으로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도 또 똑같은 비용이 들 건 하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분명히 대체 공급처 찾으려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호르무즈에 막히니까 그쵸. 뽕이로 빼오려고 막 노력한 것처럼 할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어떤 비교 우위를 좀 비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독점적 지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AS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뭔가 신뢰를 갖고 있는 믿을 만한 회사라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이런 파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어떤 위험 리스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라는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뢰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학자들과 연구를 했어요. 왜 북구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네. GDP가 높을까? 근데 그랬더니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나라의 사회적인 신뢰 수준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회 수준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믿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신용 이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또 믿을 만하니까 계속 또 주문하게 되고 그래서 GDP가 올라간다는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걸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약에 진짜 대체 공급처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급처보다 좋다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클 수 있겠네요. 거기 시간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 시간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네. 하하.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한번 타격을 입게 되면 그걸 회복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노조 문제를 생각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노동자니까 노동자는 또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노동자 편을 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맞아요. 네. 이게 또 이렇게 워낙 돈이 크게 걸려 있고 네. 그리고 그 동안도 연봉이 또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귀족 노조라는 인식들이 좀 같이 상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약자들의 노조는 약해. 맞아요. 근데 그 좀 많이 버시고 좀 괜찮은 분들의 노조는 또 세. 네. 그게 그 경제와 노동의 문제에서 봤을 때 사실은 노동자들의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상권을 좀 더 보호해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노동에 대한 권한은 잘 버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강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근데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왜 이렇게 나서서 요구를 하느냐, 영업이익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영업이익 왜 생겼냐라고 하면 기업이 그만큼 독점 이윤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반도체를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윤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뭐냐,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경쟁이 굉장히 심하면 그 회사가 들어가 있는 산업에서 별로 이익이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익이 별로 없으면 노조도 활동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조가 성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잠깐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경제학적으로는 독점 이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초과 이윤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노조도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달라고 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인건비 부담이 들면 우리 보통 이제 뭐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 얘기할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노동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물론 지금 뭐 정규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맘 놓고 해고도 할 수 없지만 네. 누군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로 옮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냐? 없으면 그러면은 노동 수요는 굉장히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노조에서 힘을 더 세게 가지고 더 크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사실 노동력의 대체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원래 노조는 돈 잘 버는 데 있는 거군요. 그리고 약한 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대체가 또 가능하다는 네네. 측면도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게 이 얘기와 직접적인 삼성전자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높았을 때는 1980년대 그때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삼조 호황 때 노조가 많았군요. 네. 먹을 게 많으니까 노조가 많아지는군요. 그때 또 이제 정권에서 좀 풀어준 네, 거.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뭐 그래요? 민주화운동 활발히 하고 그렇죠. 그럴 네네.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 조직률 10% 약간 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그 근로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의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공공부문 노조는 가입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35%까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자, 그 왜 그러냐면 공공부문은 이 철밥통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난다 그래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해주죠. 그러니까 거기엔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대 경제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실은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그 파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상생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분배의 문제죠. 그러니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저도 경제학자로서 좀 네. 창피한 얘기도 하고 경제학자들이 좀 비겁하게도 분배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쪽 편을 서게 되고 그러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남들이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부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을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교수님 내용 중에 구간형 성과공유제 그리고 독립중재검증위원회 같은 3자 기구 상설화 뭐 이런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하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이 처음 발생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것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성과급으로 다 배분해버리면 재투자 R&D 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니 그렇죠. 이익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성과급 비율을 좀 낮추고 이걸 갖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근데 이익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충분히 R&D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과급의 비중을 좀 높이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 그 중재검증위원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하는데 지금 휴전 과정에서 갑자기 파키스탄이 나타나서 네. 네. 중재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서로 말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측과 사측에서 지금 서로 견해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네. 중간에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역할을 좀 제3자의 좀 객관적이면서 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좀 서로에게 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견해를 좁힐 수 있는 분명히 어찌도 있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좀 촉진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측과 사측이 이 성과급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출발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 말씀 중에 도대체 그러면 그 자유계약 선수 야구 메이저리그 자유계약 선수에게 왜 많은 돈을 주냐?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걸로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의 금액을 주면은 수많은 고급 인재들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제출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결국은 이런 그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을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업에서 십수만 명이 있는 데서 어떻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가 되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그 우리 노사 측에다가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반영했을 때 좀 어떤 당부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현대차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다 우리도 영업이익이 몇 % 성과급을 지급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처음에 있는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판례가 되게 중요하듯이 이게 처음 선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굉장히 영향이 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노사 협상은 그들이 협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것도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 역사상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경사예요. 우리나라 기업 굉장히 잘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도 이게 인센티브 개념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이게 근로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기여라는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생겼지만 나중에는 가격이 안 올라도요 근로자의 생산성이 늘어나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 기준을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협상할지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저는 15%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착을 좀 그만하시고 버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15%를 말씀하실 거면 왜 15%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네.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결국은 삼성전자의 노조가 잘하고 근로자가 잘해서 많이 벌면 사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의치한 네. 이랬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먼저 그러니까 의대 쪽에 인재 쏠림 현상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뭐 이게 되고 결국 시장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인재 유치도 그러면 시장에서 인재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을 막기 위해서 그럼 기업도 노력을 할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인재 유치를 위해서 7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 성과급을 1인당 6,7억씩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 납득하기가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제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이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으로 좀 협상에 임하시고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양보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투자한다. 그래서 미래에 더 성과가 나면 거기에서 더 많은 또 이렇게 뭐 성과급이 됐든 아니면 네. 임금 인상이 됐든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 산업이 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초초가 이익.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벌게 되는. 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반도체 하나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 다른 산업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건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엄청난 돈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눈 돌아간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 쪽에서도 원래 이 정도 성과 나면 예전에도 줬잖아요. 성과금. 삼성전자는 원래 성과 많이 주는 맞아요. 네.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던 거지. 네. 그러니까 줄라니까 노동자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줘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네. 거고 노동자도 특별히 기준이 뭐 모호하다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야 이거 이기면 7억이래.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거는 그 사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분배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수님께 얘기를 들어봤고 그런 반도체 산업은 어때야 되는지 한국의 노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 크게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도 협력업체를 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아까 교수님 말대로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기대인데 그거 사실 뭐 꼭 기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협력업체들 연구개발비 잘 주면 거기서 협력업체가 잘 만들어주면 또 이것도 투자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탐욕으로 시작한 논쟁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좀 더 한국의 어떤 노사 문화 아니면은 공급망 전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하는 차원의 논의로 좀 확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그 건강한 네. 문화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진 못했어요. 이 영상을 한 3번 정도 보면서 그 우리 딕테이팅이라고 하죠. 받아쓰기를 하면서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우리는 무엇인가의 기준을 갖고 서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강대강 대치만 하다가 감정 상하고 무마되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이번 기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직접 피해만 수십조고 네. 간접적인 신뢰로 인한 피해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그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좀 잘 얘기해서 라인을 세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